여러분들 분배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는 분배정의가 발생했던 자본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었고요.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말했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었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바로 분배정의라고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배정의를 주장했던 사상으로서 공리주의가 있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공리주의를 배웠었는데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슬로건은 이런 거였습니다.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은 선이며 최대 다수에게 최대 손해를 주는 것은 악이다 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익을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도 했었고요. 쾌락을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도 했었습니다. 바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이나 행복이나 쾌락을 주는 것은 곧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최대 다수에게 손해나 불행이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공리주의 특징이 이런 거였습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에 뭘 봐야 된다? 그렇죠. 결과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지. 쾌락은 선이며 고통은 악이다 라는 논리를 갖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쾌락주의라고 했었죠. 안 잊어먹고 있네요. 공리주의는 결국은 이런 거였지. 어떻게 하면 사회의 쾌락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고민했던 과정 중에 사회 쾌락을 극대화시키다 보니 결국은 최소 소외자를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라고 했었고요. 이걸 공리주의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예시는 제가 피자 예시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피자를 나누는 데 있어서 사회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것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렇지, 피자를 못 먹는 사람이 발생했고요. 그 피자를 못 먹는 게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공리주의는 고수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들어보셨죠? 공산주의 들어보셨습니다.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공동의 생산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공산주의는 뭐라고요? 공동의 생산이란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공동의 생산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따져서 학문적으로 말하면요, 공산주의는 공동의 생산이라고 풀기가 좀 힘들고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수단의 공유하란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요? 생산수단의 공유한, 생산수단의 공유하라고 했지. 그걸 줄여서 공산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두 분이 보입니다. 한 분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누가 막스일까요? 마르크스 뭐가 맞을까요? 예, 막스가 맞겠죠. 마르크스라는 건 일본 사람들이 막스 발음이 안 되니까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서 마르크스라고 했던 거고요. 우리는 R 발음이 되니까 막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유택의 독일 인물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독일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망명하신 분이고요. 영국으로 망명하셔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국립박물관에 들어가셔서 책만을 쓰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명의 인물을 띄워놨습니다. 누가 막스일까요? 생김새를 보아하니 두 분 다 털이 있습니다. 두 분이 다른 건 머리 스타일 정도? 털의 양은 비슷합니다. 이분도 어마어마하십니다. 이때 아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식 있는 사이에서 이렇게 털을 길렀던 게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막스일까요? 자, 1번, 2번 친구들 맞춰보세요.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손. 자, 막스는 여러분들 1번입니다. 1번 분이 막스고요. 칼 막스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분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이분은 막스의 절친이었던 엥겔스입니다. 이 두 분 다 공산주의를 주장을 하셨고요. 공산주의란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너무 핍박을 받으니
그 노동자를 위한 세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다시 한번요. 공산주의는 누구를 위한 세상을 만들자?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자. 공리주의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자본가도 중요했었죠. 근데 공산주의는 노동자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는 입장이야.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리주의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이분이 절친이 된 이유는 사실은 계급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막스 같은 경우는 집안이 괜찮아요. 변호사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예나란 사람과 결혼했는데 예나란 사람도 의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매우 출중했고요. 막스가 집안이 출중했다니까 이분은 집안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재용 씨입니다.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재벌 2세가 막스하고 친할 이유는 거의 없었다는 거지. 하지만 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둘 다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긴 했으나 노동자들이 핍박받는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가 해방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막스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공산당 선언을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이분이고요. 실제로 글씨로 집필하신 분은 이분이 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엥겔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모순적인데 엥겔스가 여러분들 그때 썼던 만년필이 그 유명한 몽블랑 만년필이고요. 우리 몽블랑 만년필 가끔 면세점 가면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싼 게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비싼 건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썼던 건 당연히 최고가가 되겠지. 그 최고가의 만년필로 노동자 해방을 주장했던 공산당 선언을 집필했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분은 진짜 소울메이트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막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학문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식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 2명이 굶겨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 썰이니까. 그리고 나서 부인은 당연히 같이 살 수가 없으니 이혼을 하겠죠.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데 집안에 돈은 좀 있으니까 여자 하인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하인하고 바람이 납니다. 바람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겠다. 그치,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게 됐고요. 그 아이가 만약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노동운동가였던 막스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엥겔스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막스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말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막스를 신뢰하고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 둘의 관계는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한번 가볼까요? 이게 막스가 썼던 공산당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글씨로 써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밑에 보면요 카르 막스라고 써져 있고요. 옆에 프리드리히 엥겔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실제로 막스가 불러주고 엥겔스가 펜으로 썼다라는 거지. 공산당 선언은 책이라기보다는 선언문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당기라라. 너희들이 잃을 것은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자본가들을 몰살시키자 라고 이야기했던 그 선언문이 공산당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볼까요? 예, 그 다음에는 다스 카피탈이라고 써져 있죠? 카르 막스라고 적혀 있고요. 다스 카피탈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독일어입니다. 카피탈, 캡탈, 자본입니다. 자본론이라는 책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아요. 이 책이 여러분들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경제학도들한테는 필수 독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자본주의를 싫어했던 사람이 썼던 책 이름이 자본론이며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본론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본론,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경제학도가 되려거든 읽어보셔야 될 책이고요. 고등학교 때 좀 읽기는 힘들 겁니다. 분량도 이 책이 여러분들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1, 2,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권수가 거의 한 7권, 8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십시오. 여러분들 두꺼워요, 얇아요? 엄청 두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읽어내기는 좀 힘든데 대학교 가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학문을 하던 간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경제체제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는 알아야겠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텨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이용해서 돈도 벌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꼭 필독서로 읽어볼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산주의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산주의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선 써보고 가겠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공산이란 말의 의미만 푸시면 끝나겠지. 공산의 의미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공산은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말하는 공산은 뭐라고요?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의미합니다. 이걸 줄여서 공산이라고 하는 거야. 보여줄게. 생산이란 표현 나와 있지? 여기서 산이란 표현이 나와 있고요. 공유에서 공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걸 뒤로 합쳐보면 공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오케이? 이걸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반동에서 나온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유재산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의 공유화를 주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유재산이라는 의미가 개개인의 생필품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사유재산의 공유화를 의미한다라면은 내가 오늘 신었던 양말이 네 양말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양말이 될 수 있어. 이게 가능성이 있니? 쉽게 말하면 네 양말이 내 양말이고 내 양말이 네 양말이야. 이게 가능해? 여러분 친구가 오늘 양말을 신었어요? 교실 딱 벗어놓고 갑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오는 친구가 그 양말을 신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런 공유의 의미가 아니야. 되시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말하는 사유재산의 공유화라는 의미는 생필품의 공유화가 아니고요. 생산수단, 곧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있겠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공장 같은 것이 생산수단인 거야. 공장에서는 물건을 찍어낼 수 있고요. 그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생산수단 같은 걸 공유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잘 들어봐. 왜냐면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갖고 있음으로써 그 자본가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자본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리 노동을 열심히 해도 자기가 일한 만큼 갖고 갈 수 없다는 게 자본주의 현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막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자본주의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셨어. 이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자본가 배에 불리는 일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생산수단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가의 귀속이 되는 순간, 곧 공유화되고 국유화되는 순간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착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공산주의는 뭐라고 보냐면요.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양현철임을
각성하게 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집에서 요리할 때,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할 때, 그럴 때 나는 양현철이야. 그래, 설거지하는 모습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겠지. 제가 양현철임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수업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수업이 제일 쉽고 좋습니다. 재밌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나는 수업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강력하게 인식함으로써 나의 삶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되시지? 그게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은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노동이야? 아니면 돈벌을 위해서 하는 노동이야? 그렇지. 돈벌을 위해서 하는 노동일 수밖에 없지. 그런 노동은 막스가 볼 때 강제된 노동이면 그 강제된 노동에서 자아실현이나 자신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자본주의 노동은 누군가의 귀속된 노동이며 그 귀속된 노동은 강제된 노동이며 그 강제된 노동에서는 자신의 본질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게 막스의 입장입니다.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자본주의 노동을 비판하게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진짜 즐거워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지. 그런 세상을 막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막스 선생님은 자본주의 분배 방식을 비판합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분배가 될까요? 제가 항상 질문합니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분배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의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지. 어떤 사업장에 귀속된 노동자라면 절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갖고 갈 수 없어. 왜? 내 옆에 노력하지 않고 갖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본가겠지. 이 자본가들은 공장만 지어놓고 자본만 대주면 자기가 힘들어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 노동의 대가를 갖고 갈 수 있는 구조가 곧 자본주의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도 내가 일한 만큼 모두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거지. 왜? 그렇지. 자본주의 분배 방식에서는 뭐가 발생하고 노동의 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노동의 착취가 발생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 학원 강사라고 생각해 보시자고. 내가 열심히 A라는 학원 들어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저를 보고 학생들이 20명이 왔어요. 자, 그 단과니까 한 과목에 20만 원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저는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20명을 가르쳤는데 한 명당 20만 원이므로 4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400만 원을 다 갖고 가면 그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만큼 분배받는 일이 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학원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 학원생들이 준 학원비를 다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지 않죠. 왜 주지 않겠습니까? 네가 노동한 대가는 분명히 400만 원을 받는 일인데 왜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누가 떼갑니까? 학원장이 떼가겠죠. 저는 학원장한테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유는 그 학원의 소유주가 누구이므로. 그렇지. 학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분배 방식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뭐가 발생하고? 노동의 착취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노동의 착취가 방금 제가 왜 발생했다고 그랬죠? 학원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학원이 누구 거기 때문에? 그렇지.
학원장 거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지. 그 학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생산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노동의 착취를 없애려면 이 생산수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수단을 누구한테서 뺏어야 돼? 자본가한테 뺏어버려야지. 그걸 생산수단의 몰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산수단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가 힘을 발휘해야 됩니까? 노동자가 힘을 발휘해야겠지. 그 노동자가 힘을 발휘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노동자 혁명이라고 합니다. 막스는 노동자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했습니다. 곧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프롤레타리아가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몰수하기 위해서 혁명을 합니다. 누가 와서 막아줍니까? 자, 생각해봐요.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파업을 막는 사람은 회사의 사장입니까? 아니면 경찰입니까? 그렇지, 경찰이 되겠죠. 경찰은 누가 보낼까요? 국가가 보냅니다. 아, 막스는 생각하겠지. 그럼 국가는 누구 편이다? 국가는 누구 편이다? 오케이, 자본가 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혁명을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이다? 뭐부터 뺏자? 그렇지, 국가부터 뺏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자? 자본가들의 생산수단을 몰수를 하자는 거지. 생산수단을 몰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생산수단은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의 것이 되겠지. 공유화가 되면, 생산수단이 공유화가 되면 뭐가 사라질까요? 노동의 착취가 사라지겠지. 노동의 착취가 사라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만큼 분배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십니까? 능력만큼 일하고 능력만큼 분배받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막스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 노동의 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만큼 분배받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노동자가 혁명을 해서 생산수단을 공유화시켰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노동의 착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만큼 분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사회를 막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사회주의라고 했었고요. 그럼 생각해봐라.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만큼 분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더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열심히 더 일을 하죠. 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다 갖고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아, 그럼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효율성은 어떻게 될까요? 효율성은 올라갈 것이며, 사회적 효율성이 올라가면 사회의 재화가 넘쳐나겠지. 사회의 재화가 넘쳐났을 때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으며, 그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분배가 이렇게 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사회의 재화가 넘쳐났을 때는 이제 능력 있는 만큼만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요, 막스는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소위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전문가들은 여러분들 절대 똑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시죠? 조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의 분배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도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해 나가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할게요.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 플라톤입니다. 공산주의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우리 플라톤 배우지 않았습니까? 왕족 출신으로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사유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뭘 소유하면 안 된다? 사유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망가지는 제1번이 뭡니까? 그렇지. 비자금 때문에. 그렇죠. 사유재산을 정치인들이 갖지 말라? 그 이유를 아시겠지? 정치인들은 절대 황금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건 좀 파격적인 건데 정치인들은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부인을 공유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뭘 공유하자고요? 부인을 공유하자. 지금 오늘날 생각으로 들으면 플라톤 완전히 또라이지. 그런데 조금만 들어보면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라고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부인을 공유하자고 했는데 이유는요. 오늘날 정치인이 망가지는 이유 첫 번째까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자금 때문에 망가진다고 그랬지.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부인들을 공유하는 순간 내 자식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내 자식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순간 상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공평해질 수 있다는 거야. 이분은 지금 두 가지의 공유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황금의 공유, 하나는 뭡니까? 부인의 공유. 이 공유를 주장했던 게 공산주의의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를 지나고 1500년대가 되잖아요.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사회사상가인데 토마스 모어가 주장했던 이상사회가 유토피아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지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란 말은 이 세상에는 없는 땅이라는 소리인데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토피아 사회는 정말 이상사회가 되겠지. 모든 사람이 사유재산을 갖지 않으면 공산주의 느낌이 나시죠? 집은 사람들이 사는 집은 10년마다 한 번씩 추첨하자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주 독특한 발상이지. 10년마다 한 번씩 집을 구하자고요? 추첨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줄게. 예를 들어서 진울동 사람들이 있어. 주민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트판을 크게 만들어놔요. 다트판에는 여러 종류의 집이 만들어져 있겠지. 그래서 1번 타자 들어오라고 합니다. 다트 꽂습니다. 자, 던졌습니다. 다트 딱 보니까 뭐가 꽂혔습니까? 그렇지, 타워팰리스가 꽂혔습니다. 아싸, 나는 10년 동안 타워팰리스. 좋겠죠. 자, 2번 타자 들어옵니다. 2번 타자가 던졌습니다. 2번 타자가 던졌습니다. 아싸, 던졌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타워팰리스를 기대했으나 뭐가 나왔습니다? 텐트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분은 텐트에 살아야 됩니다. 자, 3번 타자 들어옵니다. 3번 타자. 설마 내 앞사람이 텐트가 나왔으니까 나는 더 나쁜 건 안 걸리겠지. 다트를 돌렸습니다. 던졌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신문지. 그 사람은 10년 동안 신문지 깔고 살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여러분들 토마스 모어가 말하고 싶은 건 집 또한 뭐 하지 말자, 사유하지 말자, 모든 사람이 쉐어하자 라는 거지. 공유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공유를 주장한 부분이 공산주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토마스 모어 이후에 1700년대 초반입니다. 오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영국에서 등장했고요. 그분도 재벌이세입니다. 재벌이세로서 노동자들이 핍박받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노동자 5,000명을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전국의 노동자 5,000명을 모아서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딴 농장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오웬스팜이야. 오웬스팜에서 아주 획기적인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오웬스팜에 가가지고 8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뭘 주냐면요, 쿠폰을 줍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쿠폰이라는 문구가 있고요,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8시간을 일했으니까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쿠폰 8시간에 쿠폰을 줍니다. 그럼 저는 이 8시간의 쿠폰을 갖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상점을 들릴 수 있습니다. 상점에 가니까 라면이 있습니다. 자, 앞면에는 이렇게 라면이라고 적혀있고요, 뒷면에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보통 가격이 적혀있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1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라면 샀습니다. 여러분들 생수도 사야겠지? 자, 생수를 봤습니다. 앞면에는 생수라고 적혀있고요, 뒷면에는 뭐가 적혀있습니까?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2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8시간의 쿠폰을 내고 저는 여러분들 생수와 라면에 3시간의 물품을 샀습니다. 그럼 몇 시간이 남습니까? 5시간이 남겠지. 5시간 남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5시간의 쿠폰을 가지고 다음날 쓰려니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내가 전날 일한 만큼의 축적된 시간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사람 뭘 방지하고자 했습니까? 그렇지. 사유재산의 축적을 방지하고자 했지. 곧 사유재산의 축적이 탐욕으로 이어지면 그 탐욕이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그 자본가들의 탐욕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힘들어한다는 게 오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웬 스탐은 6개월 가서 망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왜 망합니까? 저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할 이유가 이제 없어졌죠. 왜?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가 날마다 생수하고 라면만 필요하다면 저는 8시간을 일할 필요 없이 날마다 몇 시간만 일합니까? 3시간만 일하게 되겠죠. 그럼 사회적 효율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효율성은 땅바닥에 떨어지고요. 사회적 효율성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사회는 유지되기가 힘들게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6개월 가서 망했다는 거지. 되십니까? 이런 분들이 마르크스 앞에 쭉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를 체계화시키면서 이런 이론을 펼쳐내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여러분들 만화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막스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회를 만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개구쟁이 스머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2004년생이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한 30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오후 5시만 되면 동네에서 친구들이 놀다가도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TV 앞에 앉아가지고 15분 동안 이 만화를 시청하고 나옵니다. 이 만화의 주제가도 항상 따라 부릅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나가는 만화인데 아마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왜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를 그린 만화냐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만화가 스웨덴 만화인데 스웨덴 페요라는 작가가 그렸습니다. 이 만화의 교훈은 여러분들 협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 만화를 수입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영할 당시에는 이게 공산주의를 그린 만화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심장이었던 미국에서도 방영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방영을 했던 만화입니다. 왜? 교훈이 협동이니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였다? 공산주의를 미화시키는 만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어하고 이 개구쟁이 스머프를 그렸던 페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페어라는 작가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 이상을 그리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듣고 이걸 방영했던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들짝 놀랐던 거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산주의 저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 속성을 이 스머프 말이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스머프 말에서 파파 스머프입니다. 파파 스머프, 아빠 스머프, 파파 스머프만 유일하게 수염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체가 무엇일까요? 왜 이분만 수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만 유일하게 많은 스머프들이 흰색 쫄입니까? 흰색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분만 유일하게 빨간색 쫄쫄이야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지. 이 수염은 여러분들 막스의 수염을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공산주의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과거에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을 보잖아요. 그 국기가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파 스머프는 뭐다? 막스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머프 말을 가보잖아요. 이 스머프들은 여러분들 이익 추구 활동을 안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지, 저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그 일에 특화가 됐다는 거야. 실제로 이 마을 가잖아. 벽돌 쌓기 스머프가 있습니다. 그 벽돌 쌓기 스머프는 뭔만 합니까? 벽돌만 쌓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벽돌공은 왜 벽돌을 쌓을까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겠지. 그런데 스머프 마을에서 벽돌 쌓기 스머프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쌓는 게 아니고요. 벽돌 쌓는 게 그 스머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벽돌만 쌓습니다. 벽돌 쌓는다고 해서 누가 돈을 줍니까? 스머프 마을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머프도 돈을 바라지 않고 벽돌을 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요, 음악하는 스머프가 있죠. 이 음악하는 스머프는 항상 악기를 다룹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악기를 다룹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합니까? 이윤 추구를 하고자 하는 게 자본주의지. 하지만 스머프 마을에서 악기를 다루는 스머프는 항상 악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악기를 다룬다고 해서 여러분들 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런 스머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화가 스머프도 있습니다. 이 스머프 마을에서 화가 스머프는 항상 뭐만 하고 있습니까?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윤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필요한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 수업 때 이야기했잖아요. 공산주의 분배 방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고 그랬지. 필요한 건 누구한테 말합니까? 파파 스머프한테 가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벽돌 쌓기 스머프인데 벽돌을 쌓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습니까?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파파 스머프한테 가서 말합니다. 파파 스머프 벽돌이 떨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파파 스머프가 뭐라고 할까요? 오 그래? 그럼 나와 마을에 창고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머프 마을에는 공동 창고가 있고요. 공동 창고에 가면 이 스머프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갖다가 줍니다. 그럼 벽돌 쌓기 스머프는 또 뭐합니까? 벽돌만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이 바로 스머프 마을이고요. 스머프 마을에서는 뭐가 실현화됩니까? 공산주의의 분배 방식인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게 실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머프 마을의 평화를 깨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가멜입니다. 코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 뭔가 약물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스머프를 항상 잡으려고 합니다. 이 스머프를 잡아가지고 뭐합니까? 약물에 담그지. 약물에 담그면 스머프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약물에 담그잖아. 혹은 약물을 먹이잖아. 그럼 그 스머프가 사적 동기가 생깁니다. 사적 이윤의 동기가 생겨가지고 순간 눈빛이 삥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마을 밑으로 내려가서 돈 벌어야 돼 라는 사적 동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스머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머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적 동기가 생긴 사람 스머프를 파파 스머프한테 말합니다. 그럼 파파 스머프가 또 그걸 해독하는 약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또 먹입니다. 먹이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삥 또 변합니다. 파파 스머프 제가 왜 그랬죠? 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가가멜은 뭐의 상징일까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대표적인 자본가고요. 가가멜이 들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아지라엘입니다. 고양이의 이름이 아지라엘인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그렇지, 유태인이지. 유태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지. 그래서 자본주의 상징을 우리는 미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아지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아지라엘이라는 건 거대한 자본가를 키워내고 있는 그런 배경을 담기 위해서 고양이 이름을 아지라엘이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게 대학 들어갈 때 논문을 썼던 건데 저만 썼던 건 아니고요. 이미 있었던 논문을 제가 한번 재해석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문학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는 건 그냥 인문학을 있는 그대로 보면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가를 보면 우리 실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학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 만화마저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새로운 사고이지 않습니까?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